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다뤄볼 문제는요. 바로 6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및 안정도입니다. 우리 6장에서 배운 내용을 곰곰이 떠올려 보면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와 그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웠던 그 표가 있잖아요. 표가 뭐죠? 한눈에 이제 들어오도록 뭐 과도 안정도라든지 아니면 일선 지락 전류의 크기라든지 유도장애라든지 이런 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그렇게 학습을 해 오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도장애에 가서는 이제 뭐 전자 유도장애라든지 아니면 정전 유도장애라든지 그리고 각종 이제 유도장애를 방지하는 대책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안정도의 종류들도 알아봤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통틀어서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떠나보겠습니다. 자, 1번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성점을 접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반적인 목적이 있을 건데요. 자, 그 목적을 여러 가지 적어보면은 첫 번째, 지락 시 건전상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직접 접지 방식의 경우 이 건전상 대지전이 상승이 최소인 경우가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 개전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동작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이제 1번과 같은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선로라든지 이상전압, 선로 및 이상전압보다는 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 경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로나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켜주게 되면은 그만큼 절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개통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상전압 억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도한 정도 증진과 같은 효과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1번 보시면 송전 용량의 증가라고 있습니다. 우리 송전 용량을 증가하는 것이 이 중성점을 접지한다고 해서 증가할까요? 아닙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보시면 과도한 정도 증진이 있는데 우리 특히 소호 리액터 접지의 경우에는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지락 전류를 최소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 안정도가 제일 좋다고,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이상전압 발생을 중성점을 접지하면서 억제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호 개전기의 신속 확실한 동작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보호 개전기의 확실한 동작, 특히 이제 직접 접지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호 개전기 동작이 제일 확실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특징을,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비접지식 송전로에 있어서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송전선로에 있어서 지락 고장이 발생했대요. 일선에 지락 고장이 발생했대요. 근데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비접지 방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비접지 방식을 보통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각 상별로 대지 정전 용량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이쪽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이쪽도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Y결선을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보시면은 비접지식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접지가 따로 없습니다. 중성점에. 그러면은 어떠한 상에 지락이 발생한다면 여기 지락된 상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고, 그쵸? 그럼 나머지 전류가 이 중성점으로 못 가잖아요. 왜냐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 소멸되거나 아니면 이 지락 전류가 오히려 이렇게 이제 커패시터를 타고, 대지 정전 용량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커패시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이니까 우리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뭐예요? IC, 충전 전류. 즉 진상 전류가 되죠. 진상 전류는 뭡니까? 전압의 위상보다 전류의 위상이 90도 앞선 전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상의 영상 전압보다 90도 빠른 전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지금 비접지 방식에서 이런 전류의 위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 3상 3소식 배전 선로가 있다. 일선이 지락된 경우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지락전의 몇 배가 되는가? 우리 비접지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이 커패시터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지락된 상의 이 대지 정전 용량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자, 이 두 정전 용량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우리 벡터적인 합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요,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3 오메가 C 2가 됩니다. 3 오메가 C 2가 지락 전류가 돼요. 근데 이 지락 전류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 그러니까 사고는 요 마지막 상에서만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 상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을 건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고가 일어난 상에 의해서 나머지 고장이 나지 않은 건전상에도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전위, 건전상의 대지 전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승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루트 3배 상승하는데 최대 6배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최대 6배까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물었습니까? 지락전에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봤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루트 3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우리 비접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건전상 대지전위 상승이 루트 3배, 최대 몇 배? 6배가 되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접지한 겁니다. 무엇을? 중성점을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중성점 임피던스를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직접 접지 방식이죠. 직접 접지 방식을 표현을 하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Y결선의 형태가 있고요. 또는 그냥 Y를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자, 어쨌든 이런 Y결선 형태의 송전선로가 있으면 여기 상이 A, B, C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이니까 이 중성점을 어떻게 돼요? 대지에 이렇게 직접 접지를 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습니까? 각 상별로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겠죠. 직접 접지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지락사고가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선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보다 여기 임피던스가 어때요? 현저히 작습니다. 근데 전류는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일로 안 가고 다 일로 가려는, 여기로 가려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지락이 발생했는데 일로 이제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지락 전류가. 그러면 아까 전에 비접지 방식에서는 여기로 흐르면서 건전상의 전위가 어떻게 됐어요? 최대 루트 3배까지 상승을 했는데 직접 접지 방식은 어떻습니까? 지락 전류가 다 여기로 흐르기 때문에 자, 이쪽에는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전위 상승이 없습니다. 이것을 최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직접 접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하지 않으니까 계통의 절연 수준이 어떻게 돼요? 낮게 가져갈 수 있어요. 즉, 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절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또 뭐예요? 변압기의 단절연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절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적인 절연을 의미합니다. 즉, 중성점으로 가면 갈수록 절연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단절연도 가능하다는 것이 직접 접지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보호개전기가 신속히 동작한대요. 직접 접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지락 전류가 매우 크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보호개전기가 그로 인해서 확실하게 동작해요. 신속하고. 다만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과도 안정도가 좋다? 아니죠. 왜냐면은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송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과도 안정도라고 말하게 되는데, 직접 접지의 경우에는 지락 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통신선의 유도장애도 크게 끼치고 기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 안정도가
좋지 않습니다. 나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시면은, 자, 5번 볼게요. 3상 1회선 송전선로에서 중성점 접지를 위한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소호 리액터의 용량. 여기서 말하는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요, 소호 리액터의 충전 용량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소호 리액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소호 리액터 접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로가 있다고 했을 때 중성점을 이번에는 어떠한 리액터로 이렇게 대지에 접속시키는 거죠. 이것을 뭐예요? 소호 리액터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소호 리액터는 오메가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각 상의 선로와 대지 간에 뭐가 있어요? 대지 정전 용량이 있겠죠? 그쵸?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자, 소호 리액터 접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지락전류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락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도 흐르고 여기로도 흐릅니다. 그러면 양 갈래로 나눠지게 되죠. 이게 뭐예요? 병렬 회로가 되는 거죠, 일종의. 여기 보시면은 각종 대지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자, 이 3선을 일괄한 이 지락이 발생한 건 제외하고 이 3선을 일괄한 뭐예요? 대지 충전 용량이죠. 왜냐면 정전 용량이니까. 이 대지 충전 용량과 여기 보시면 소호 리액터의 크기 오메가 L, 여기 3선 일괄 대지 충전 용량과 이 소호 리액터 오메가 L의 뭐예요? 병렬 공진을 이용해서 지락 전류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병렬 공진을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거든요. 그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최소가 돼요.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는 이 지락 전류 IG라고 하는 걸 거의 0에 수렴하도록 만들어서 송전이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송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과도한 정도를 극대화시킨 접지 방식이 뭐예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중성점 접지를 위한 이 소호 리액터의 충전 용량은 3선을 일괄한 대지 충전 용량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요 점을 찍고 다음 문제를 볼게요. 보시면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 마이크로페럿, 주파수가 60헤르츠인 3상 송전선이 있다. 이 선로에 소호 리액터를 설치한다면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터수는 약 몇 옴이면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호 리액터 접지에서 지금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병렬 공진을 이용한 지락 전류의 소호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공진 리액턴스. 공진 리액턴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오메가 뭐를 구하는 거예요? 오메가 L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소호 리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기 3 오메가 C S분의 1. 그러니까 3선을 일괄한 대지 정전 용량.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락된 상을 제외하고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벡터적인 합에 의해서 이 3 오메가 C S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것과 이 소호 리액터를 동일하게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3 오메가 C S분의 1이라고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공진 리액턴스는 이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XL이잖아요. 용량 유도 리액턴스. 그러면 이 값을 구하면 뭐예요? 문제에서 묻는 공진 리액턴스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 3 오메가 C S분의 1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계에 알맞은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 F죠. 자, 2파이 F는 얼마입니까? 60Hz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대지 정전 용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0.5 마이크로페럿이죠. 자, 0.5 마이크로페럿인데 마이크로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6제곱이고 지금 보시면은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분의 1 해주게 되면 그 값은 약 얼마가 나오냐면은 1770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이전에 용량이라고 묻는 건 이제 충전 용량이고, 여기 보시면 이 공진 리액턴스를 구하라는 거는 소호 리액터의 크기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바로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충전 용량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보실게요. 3상 3선식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일선의 대지 정전 용량을 뭐라고요? C 마이크로패럿. 상전압 2kV, 주파수 F헤르츠라고 하면 소호 리액터 용량은 몇 kV 암페어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소호 리액터의 용량 또한 바로 소호 리액터의 충전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뭐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QC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QC라고 하는 것은요, 오메가 L분의 전압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건 병렬 공진에 의해서 뭐와 같다고요? 3 오메가 CS분의 1과 같다고요. 그럼 여기가 전압이 뭐예요? 2의 제곱. 여기서 말하는 2는 뭡니까? 대지전압이에요. 대지전압.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분의 이것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3 곱하기 2 파이 곱하기 주파수 얼마입니까? 주파수는 F래요. F.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건 지금 문자가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자, 일단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3 오메가 C2의 제곱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자, 3 오메가 C2의 제곱인데, 자, 가만히 보면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C가 단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마이크로패럿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했습니까? 전압의 제곱을 곱했죠. 전압의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지전압이, 상전압이 킬로볼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0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0의 6제곱이 되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 지금 뭘로 된 거야? 볼트 암페어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문제에서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3 오메가 C가 아니라 다 그냥 파이 F가 곱해져 있잖아요. 즉 뭐예요? 이 오메가를 바꾸라는 거죠. 뭘로? 2파이 F가 오메가로 바뀌는 거죠. 오메가가 2파이 F로 바뀌는 거죠. 근데 3이 앞에 곱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2파이 F가 뭘로 바뀌어요? 6파이 F C 2의 제곱 곱하기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 문제 같은 경우 소호 리액터 용량, 그리고 6번은 소호 리액터의 크기, 7번은 소호 리액터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다양한 유형을 좀 학습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혼동을 방지하실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 크기, 용량 다 구분 지을 필요 없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오메가 L은 뭐와 같아요? 3 오메가 C S분의 1과 같다는 어떤 공진을 이용한? 병렬 공진을 이용한 그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3선을 일괄한 대지 충전 용량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전력선 A의 충전 전압을 E, 통신선 B의 대지 정전 용량을 C의 B, AB 사이의 상호 정전 용량을 C의 AB라고 한다면 통신선 B의 정전 유도 전압 ES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선 B의 정전 유도 전압 ES라고 했잖아요. 즉, 대지와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정전 유도 전압 ES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회로를 가만히 보면은,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A예요. A고, A와 B 사이에 뭐가 있어요? 상호 정전 용량 CAB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B가 있는 거예요. 통신선 B. A는 전력선, B는 뭡니까? 통신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랑 만나냐면은 만나는 과정에서 C에 B가 있는 거죠. C에 B.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대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충전 전압이 지금 얼마라고 했나요? 전력선 A의 충전 전압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충전되는 어디까지? 여기 대지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력선 A의 충전 전압이 전체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2. 근데 정전 유도 전압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B에 걸리는 요 전압, 요것을 정전 유도 전압 ES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자, 커패시터의 직렬 접속에서 전압이 분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ES라고 하는 것은
C의 AB 플러스 C의 B에다가 분의 뭐예요?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전류가 반비례해서 분배되는 것처럼 여기는 C의 AB 그리고 충전된 전체 전압을 곱해줘야겠죠? 자, 2를 곱해주면은 비로소 우리가 정전 유도 전압 ES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상 2선식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단상이에요. 단상. 3상의 경우에 정전 유도 전압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약간 중성점 잔류 전압 공식과 유사하잖아요. 대신에 뭐만 달라요?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CS 대지 충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도 같이 곱해져 있었습니다. 같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 점만 좀 잘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가 이 단상과 3상에서의 정전 유도 전압을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8번 마무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9번을 보면은 자,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장애. 우리 유도장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전자 유도장애, 그리고 두 번째 정전 유도장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주파 유도장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자 유도장애라고 하는 건 정답은 전자 유도장애인데 전자 유도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상호 인덕턴스와 영상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전 유도장애는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원인이 되나요? 정전 유도장애는요. 상호 인덕턴스의 반대 뭐예요? 정전 용량. 제가 방금 인덕턴스라고 하고 똑같이 인덕턴스라 적을 뻔했어요. 정전 용량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자, 정전 용량과 뭐에 의해서? 영상 전압에 대해서 전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장애입니다. 이렇게 전자 유도장애와 정전 유도장애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 전자 유도 장애에서 발생하는 전자 유도 전압의 공식을 떠올리면은 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의 L에다가 3I 제로를 곱한 값과 같죠. 그럼 결국에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와 영상 전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전자유도 전압이 결정되는구나. 따라서 정답은 3번 전자유도 장애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번도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차폐계수, 통신선의 차폐계수를 구하는 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여기 중요합니다. 통신선에 근접하여 시설한다,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번이 뭐냐면 전력선이에요. 2번이 뭐냐면 통신선이에요. 그 둘 사이에 뭘 한 거예요? 차폐선을 설치한 겁니다. 차폐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은 전력, 3번은 차폐, 2번은 통신이라고 보고 차폐 계수의 식을 써보면 차폐 계수 람다라고 하는 것은 1-Z의 3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문제 그림에서 주어져 있듯이 차폐선 자체의 고유 임피던스를 말하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통신선과 전력선 사이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력선과 차폐선 13. 그리고 통신선과 차폐선 사이의 임피던스를 해주면 뭐예요? 차폐 계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차폐 계수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폐 효과가 큰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차폐 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통신선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거죠. 뭐를요? 차폐선을요. 그러면 차폐선이 이렇게 위로 쭉가 아니라 아래로 쭉 내려오죠. 자, 여기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Z1, 2가 뭡니까?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임피던스였어요. 그리고 Z3, 1이 뭐예요? 13. 여기서 쓴 13이 뭐예요? 전력선과 차폐선 사이의 임피던스였어요. 근데 차폐선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임피던스나 잘 보세요.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임피던스가 전력선과 차폐선 사이의 임피던스와 같아지는 거죠. 차폐선을 밑으로 내리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Z13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Z1, 2가 결국에 뭐와 같은 거예요? 1, 3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와 요게 같아진다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울 수가 있겠죠. 약분 같다고 봤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쭉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따라서 차폐 계수 람다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z 2 3을 뭘로 나눠줘요? z 3 3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차폐선을 통신선에 근접하여 설치했을 때 차폐 계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일단 3번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차폐선을 통신선에 근접하는 게 아니라 차폐선을 전력선에 근접하여 설치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더 응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차폐선을 쭉 위로 올리는 겁니다. 쭉 올리면 어떻게 돼요? 통신선과 전력선 사이의 임피던스와 뭐가 같아지는 겁니까? 차폐선과 통신선 사이의 임피던스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Z1, 2가 뭐와 거의 같아지는 거예요? Z2, 3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차폐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람다는 1 마이너스 Z 3, 3분의 Z 1, 3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차폐선을 전력선에 근접하여 설치했을 때. 근데 차폐선을 통신선에 설치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6kV, 60Hz 3상 1회선 송전선이 통신선과 나란하게 가선되어 있다. 송전선의 일선 지락 사고로 인해서 영상 전류가 흐를 때 80A가 흐른대요.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 유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영상 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서 같은 크기이고 상호 인덕턴스는 0.05mH/km이며 송전선과 통신선의 병행 길이는 40km이다. 자, 우리가 전자 유도 전압을 지금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럼 전자 유도 전압을 써볼까요? 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약 몇 볼트인지 물어봤죠? 이거는 뭐예요? 크기를 물어본 거예요. 크기, 스칼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J 이런 거 생략하고 오메가 M의 3I 제로, 기유도 전류, 영상 전류, 지락 전류죠? 3I 제로를 이렇게 곱해주면 뭐예요? 전자 유도 전압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 M이라고 하는 게 M, 상호 인덕턴스죠. 상호 인덕턴스. 이 기본 단위가 헨리입니다.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예요? 밀리헨리 퍼 킬로미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헨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이 단위가 뭐예요? 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단위가 밀리헨리 퍼 킬로미터, 심지어 단위 길이당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쨌든 어떤 것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 M에다가 길이 같이 곱해줘야지 생략이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밀리헨리이기 때문에 뭐를 또 곱해줘야 돼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3I 제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2파이 F인데 주파수가 6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M을 적어야 되잖아요. M이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0.05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해줘야 되고 곱하기 길이 40km 해줘야 되고 곱하기 3 곱하기 영상 전류 얼마? 80A. 식이 굉장히 기네요. 이거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 그 값은 181V가 나오게 됩니다. 181V.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식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 단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하지 않았다면은 값이 숫자는 같을지언정 이렇게 유사하게 보일지언정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 단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전선과 통신선의 병행 길이가 이렇게 같이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 길이당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송전계통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도 만약에 쉽게 물어 나간다면은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가장 작으려면은 아무래도 소호 리액터 접지에서 병렬 공진을 이용해 지락 전류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그런 접지 방식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큰 건 뭐예요, 여러분? 지락 전류가 제일 큰 거? 직접 접지죠. 직접 접지는 지락 전류가 제일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번은 3번이고요.
13번 유도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력선 측의 대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유도장애를 경감시킬 때는 전력선 측 대책이 있고 통신선 측 대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력선 측 대책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전력선 측 대책으로 몇 가지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 이격거리 증대.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인덕턴스가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관계되는 게 적어질 겁니다. 그로 인해서 통신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감소시켜주면은 전자유도장애도 경감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격거리를 증가시켜서 그런 걸 감소시켜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신선과 교차 시 수직으로 교차할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저항 접지 채택.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유도 전류를 저감시켜 줄 수가 있어서 고저항 접지, 그러니까 저항이 높을수록 전류는 작아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고저항 접지를 채택함으로써, 즉 이것이 뭐예요? 결국에 적절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저항 접지 채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고속도 차단도 될 겁니다. 고속도 차단도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차폐선 설치예요. 차폐선 설치. 우리 차폐선 문제 배웠죠? 차폐 계수. 자, 차폐선을 설치해 줌으로써 우리가 유도장애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연가입니다. 여러분, 연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선로 정수가 평형하죠. 특히 어떤 거? C, R, L, C 주의 중에서 C를 평형시킬 수가 있는데 1번 보시면은 중성점 전압을 상승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성점의 전압이라는 거는 중성점에 남아있는 전압, 즉 중성점 잔류 전압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중성점 잔류 전압 공식을 떠올리면은 루트 해서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CA에 CA 마이너스 CB 점점점점 해서 뭐가 있어요? 플러스 CC에 CC 마이너스 CA.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분모에 뭐가 있어요? CA 더하기 CB 더하기 CC 곱하기 대지전압 2를 해주면 이게 뭐라고요? 중성점 잔류전압 2의 N이라고요. 근데 선로정수를 평형시키면 어떻게 돼요? CA와 CB와 CC를 거의 같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평형이니까. 그러면은 이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통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거의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성점 전압을 작게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유도장애도 줄여줄 수가 있고, 결국에 전력선 측의 방지 대책을 물었는데 중성점 전압을 상승시킨다는 거는 옳지 않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먼 것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딱 거리가 가까운 것 세 가지를 나열하고 한 가지를 고르라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송전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 우리 안정도 향상 대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자, 그 안정도 향상 대책 중에서 직렬 리액턴스를 줄이는 거 어떤 거 있었죠? 맨 처음에 복도체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직렬 콘덴서 설치. 우리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면 전체 리액턴스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 증가. 병렬 회로수를 증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직렬 리액턴스를 줄여야 뭐라고요?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 변동의 제어입니다.
안정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전압 변동을 제어하는 방식으로는요. 첫 번째 소극 여자 방식이 있고요. 소극 여자 방식도 있고 두 번째는 중간 조상 방식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조상기를 설치하는 거죠. 중간 조상 방식. 그래서 전압 변동을 억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고장시 신속 차단. 사고를 빠르게 제거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안정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장시 신속 차단하려면 뭐예요? 저기 4번 보기에 있는 고속도 차단기를 채용해야겠죠. 고속도 차단기 채용. 뭐 아니면은 고속도 재폐로 방식 채택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고장시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 방지. 고장시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을 방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방지를 뭘로 해줘요? 그러면은 바로 조속기 동작 빠르게. 그러면은 3번에 전원측 원동기용 조속기의 동작을 빠르게 해줌으로써 뭐래요? 발전기의 입출력의 불평형을 방지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결국에 뭐예요?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1번 보시면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 틀린 설명이고요. 2번 맞고 3번 맞고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게 실기시험에 가서도 나오는 단답형으로 나오는 항목이고요. 필기에서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안정도 향상 대책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 큰 틀을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세세한 항목들이 있죠. 이것도 웬만하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요 큰 틀이 나온 것도 있지만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와 같이 이렇게 작은 소제목도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우를 좀 나누어서 좀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